여러분들 우리 그날 합격자 설명 와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았어요. 네. 그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PPT를 좀 달라 할까 싶거든요. 그날 보니까 친구들이 막 적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한테 이제 쪽지로 질문 온 친구들 중에 그거 좀 되게 좋아서 자기가 좀 PPT 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 제가 발표자한테 일단 합격자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된다고 하면 저희 카페에다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쓰도록 하죠. 괜찮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 한번 해봅시다. 다 온 것 같아서 같이 인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경영 조직론 함께 진행할 조여은입니다. 다 구면이라서 우리 따로 할 말은 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우리 그거 기억나죠? 인사 연기 때 제가 가장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OT 때 인사 경조 통틀어서 그런 말은 이제 그때 1시간 하는 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 경조 들어가기 전에 한 몇 가지만 좀 같이 좀 당부 좀 드리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진행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사 우리 했던 것처럼 판사 한 판을 여러분들의 판사 한 판으로 만들어서 역시 카페에다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매일 과제로 할 겁니다. 알겠죠? 매일 과제를 똑같이 판사 한 판을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잠깐 요거 하나만 잠깐. 제가 이제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기 때 제가 인사를 좀 해보니까 약간 오해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잘한 친구들 거 이제 뽑아가지고 그때 보여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여줬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보여준 거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애지간한 거를 많이 적어 놓긴 했습니다. 많이 적어 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한 면 안에 모든 판사 한 판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나 이런 IT 기기로 구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좀 더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판서를 하다 보면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막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여기에 채워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기의 언어로 자꾸 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제가 여기 있는 거나 혹은 본인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거는 판사 한 판에 없네? 근데 여기다 넣어놓으면 좋겠네? 그런 것들을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저는 그냥 종류만 쭉 적어놨는데 이제 그거를 잘한 친구들 보면 개념,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적어놓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으면 이 지면에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 한 판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친구들이 만든 거를 보여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의 오해인 것 같고, 물론 그 친구들처럼 하면 좋을 겁니다. 왜? 본인이 그걸 하나를 차분히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분명히 얻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기억이 많이 되거든. 근데 그 시간이 좀 없다 싶으면 그러면 제가 만들어드린 판사 한 판 저기에다가 옮겨 적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를 이렇게 적어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정시간이 없다. 나는 정말 정시간이 없어서 판사 한 판 도저히 쓸 자신이 없다. 그런 친구는 제가 만들어준 여기에다가 본인이 거기다가 옮겨 적었는 그걸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한번 써보십시오. 어차피 1기 되면 판사 한 판을 시험을 봐요. 판사 한 판을.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쭉 내고 마지막에 뭐라 적혀 있냐면 챕터 12에 뭐뭐에 대해서 판사 한 판을 그리시오.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다 적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 보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줘요. 이거 틀렸다. 이거 맞다. 틀렸다. 어차피 그때 가서 외우나 지금 가서 외우나 우리 그때 합격자 친구 이야기하죠. 노무사 통틀어서 가장 시간이 여유로울 때가 연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외워야 돼. 지금. 지금 판사 한 판을 제대로 외워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서 그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일단 여러분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기 때 질문을 좀 받아보니까 질문을 좀 이제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저한테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기셔야 됩니다. 카페에 질문을 남기시고 질문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친구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임금관리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제가 임금관리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어요 거기서. 그렇잖아. 그게 아니라 선생님 임금관리 공부하던 도중에
예를 들어서 직무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어봐줘야 제가 답을 드리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대충 그냥 이렇게 말하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왜 자꾸 질문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냐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쓰는 과정에서 머리에 정리가 돼요. 그게 하나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명확하게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거. 그다음 두 번째는 가끔가다 질문이 아니라 하소연을 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런 친구는 하소연 거기다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고, 제가 그런 친구들 중에 조금 좀 답답해 보이거나 혹은 진짜 그 친구가 좀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런 친구는 제가 따로 여기 한 번씩 부르고 하니까 거기다가 그런 걸 적으세요. 적고 나면 제가 따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에 그런 게 많았어요. 뭐냐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저 지금부터 들어와서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지 않으면 안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믿으셔야 되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 시험 자체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시험이고, 두 번째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해서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합격자 친구 했던 이야기 참 저는 괜찮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틀린 부분을 거기 기본서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그랬잖아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일단 암기를 해 가거나 혹은 뭔가 기본서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나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걸 내가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는데, 자, 나는 질문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했죠. 내가 지금 한 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끄어놔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읽었을 때도 모르겠다. 또 끄어놔요.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가 딱 나오면 그때 그 부분을 저한테 가져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거는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암기해버려야겠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번 정도까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암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어려운 부분은 제껴놔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3개씩 끄이는 게 계속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두 개씩 나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른 친구들도 어렵겠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믿으세요. 자신을 좀 믿고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멘탈도 되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멘탈 관리를 해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조직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우선 인사관리랑 동일하게 역시나 주 교재는 일단 단권화 노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친구들은 기본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로 하는 친구들은 역시 기본서로 하셔도 됩니다. 뭐든 여러분들이 편한 시인 쪽으로 하시면 돼요. 수업은 일단 단권화 노트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일단 첫 번째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교재 어디 피시면 되냐면 우선 오늘 들어갈 거는 페이지 18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단권화 노트 기준이고요. 기본서 기준으로는 챕터 2장 경영조직론의 개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내용은 그 기초적인 내용 그런 거는 일단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챕터 2장의 경영조직론의 개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경영조직론의 개관은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제가 따라오고 있나? 오케이. 지금 제가 여기 전체 요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경영조직론의 OT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개관. 그래서 이 내용은 연기 1기, 2기, 3기를 통틀어서 딱 한 번 설명하고 역시나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경영조직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서 그래서 역시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작했던 경영조직론의 여기 OT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보면 경영조직론의 이론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일부 정도까지 하고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경영조직론 OT라고 적혀있는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경영조직론의 OT, 조직의 OT 여기서부터 진행할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일단 조직의 탄생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직의 탄생 이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 쭉 한번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좀 하나하나씩 줄을 그어가면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경영조직론을 왜 배우는가? 그거부터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봐봐요. 경영조직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기업 경영을 하는 곳에 여러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효율적 어떤 방법들을 연구했던 게 바로 경영 조직 이론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근원적으로부터 왜 조직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왜 경영 조직론이 거기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가장 첫 번째, 일단 조직의 탄생 이유에, 그 조직의 탄생 이유, 다른 말로 이제 조직의 탄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의 탄생 이유 과정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노동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공부 좀 많이 했네.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 분의 뭐? 그렇지,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인간은, 자 봅시다. 인간은 노동이라는 걸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육체적 노동, 그 다음에 정신적 노동, 그 어떤 것도 인간은 노동을 하기 싫어해요. 자, 노동이 하고 싶은 거면 효율성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공부는 일종의 뭐죠? 정신노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노동도 일종의 노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고 싶어요? 굉장히 투입은 적게 하고 공부는 적게 하고 그러면서 시험 성적은 잘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공부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공부는 정말 내가 많이 투입하고 적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노동의 효율성이라는 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효율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가 그려져야 돼요. 뭐냐? 일단 첫 번째, 투입과 두 번째, 산출.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바로 요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거야.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 노동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어.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투입을 낮추거나 혹은 산출을 높이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투입한다면 산출이 높으면 될 거고, 반면에 산출이 같다면 가급적 노력을 적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노동의 효율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예전부터, 아주 오랜 예전부터 인간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게 바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도구의 사용이고 두 번째는 분업의 실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일단 도구의 사용.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은 도구가 있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게 이렇게 효율적이라는 걸 잘 못 느낍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남자 친구분들 군대 갔다 왔잖아. 그치? 군대 가면 총보다 뭘 더 많이 합니까? 삽질을 더 많이 하죠. 그렇죠? 이 총보다는 삽질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이 삽질을 해서 이렇게 해서 퍼넘겨서 이만큼의 이 내용물을 이렇게 삽질을 하나하나 해서 퍼넘기면, 자, 그때 삽도 사실은 도구야. 그럼 삽도 없다고 쳐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갖다가 옮겨야 돼요. 그치? 그런데 인간이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포크레인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두 번만 하면 돼. 그치? 말 그대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투입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산출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그 기업 배웠던 국사 보면 뭐 간섭기, 뗀석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도구를 사용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인간은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했냐? 분업을 실시했습니다. 분업. 자, 여러분들, 분업이라는 게 뭐죠? 인간이 여러 가지 과정의 일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여러 과정의 일을 나누어서,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과정의 일만 하게끔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 그 일에서 그 사람이 굉장한 숙련도를 갖게 되면 그럼 작업의 과정의 실시 과정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분업을 실시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이득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작은 일 하나를 굉장히 빠르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숙련도가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숙련도가 상당히 높아진, 즉 분업을 실시해서 숙련도가 상당히 높아진 사람들만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생활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가지 일을 뭐 수십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엄청난 경제에 이르잖아요. 실제로 그 포크레인 그거 엄청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이 그 포크레인 끝에 도장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탁 찍는 거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엄청난 손의 감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엄청난 숙련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숙련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두 번째로 그 일에 대한 작업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업을 실시했을 때 가장 큰 장점 두 개가 숙련도와 작업 속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숙련도 때문에 뭐가 되냐? 기술이 축적됩니다. 기술이 축적이 돼요. 노하우가 일종의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좋은 기술을 발견 혹은 발명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예,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술의 혁신입니다. 됐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즉 숙련도의 향상, 작업 속도의 향상, 그리고 기술의 혁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분업은 최종적으로 뭘 이룰 수 있냐? 잠깐만요. 자, 분업은 최종적으로 뭘 이룰 수 있냐면 바로 가장 최종 목적이 뭐냐? 생산성의 향상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분업 제가 한번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인사관리에서 어디서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직무 재설계 파트에서 전통적 직무 설계와 현대적 직무 설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전통적 직무 설계에서 제가 말했던 게 뭐냐? 바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 직무 설계에서 또 하나가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살짝 이야기했던 게 바로 오늘 배우는 거예요. 바로 전통적 고전적 접근법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그 다음에 메이어의 호송공장 실험으로 필두로 한 인간관계론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분업을 한다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자, 한번 들어봅시다. 분업이라는 건 이런 거죠. 분업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쌀도 필요하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양말도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한 사람이 양말도 그 사람이 스스로 생산을 하고 쌀도 스스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생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양말과 쌀을 동시에 생산하고 B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양말과 쌀을 동시에 생산을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 이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너희 집은 대대로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좀 많이 짓지 않으셨냐? 그래. 그래서 우리 집에는 사실 농기구가 되게 많아. 아, 그래? 그러면 너희 집은 대대로 양말을 좀 많이 하지 않았냐? 맞아. 그래서 우리 집은 실과 양말 깁기 위한 바느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야, 우리 있잖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것만 하면 훨씬 더 숙련도와 작업 속도가 증가해서 엄청난 생산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대대로 자신들이 농사를 주로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구를 바탕으로 쌀 생산만 한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B는요. 자기들이 대대로 양말 공장이나 양말을 많이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바늘과 실을 바탕으로 양말만 생산을 한 거죠. 어떻게 되냐? 아담 스미스가 이 분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아담 스미스의 굿브론의 원전에 보면요. 핀 공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분업을 실시했을 때 분업을 실시하기 전보다 생산성이 몇 배 향상됐냐라고 하면 보통 148배 정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생산성의 향상이죠.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그건 바로 숙련도와 숙련도와 작업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생산성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쌀이 생산되고 양말이 생산된 건 좋아. 그러면 봐봐요. 분업을 통해서 A는 지금 쌀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된 거고 B는 양말이 엄청나게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존을 하려면
쌀만 가지고 생존하기도 힘들고 양말만 가지고 생존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나오네. 자, 봅시다. 결국에는 인간은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고 분업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결국에 이 둘을 통해서 폭발적 생산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결국은 A와 B가 각자 생산한 것만 폭발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서로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생산성을 바탕으로 두 개를 교환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분업 실시의 결과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이걸 서로 간의 생존을 위해서 교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최초의 교환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된 거죠. 최초의 교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쌀을 누군가가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또 누군가가 지금 생산한 양말을 또 어떤 사람이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한 걸 누가 사고 싶어하는지를 찾아다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타인이 생산한 거를 그걸 누군가 사줄 사람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결국에는 일종의 그게 뭡니까? 물물교환인 거죠. 그렇죠? 이 물물교환을 통해서 최초에는 시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 다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한 생산이지만 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걸 분업을 했기 때문에 각자 생산한 게 달라요. 생존을 위해서는 이걸 교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환의 결과 시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발생했었는데 시장은 굉장히 좋은 곳이야. 왜? 각자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각자가 생산한 것을 서로 교환을 해서 생존이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고마운 곳인 건 맞아요. 그런데 시장이 불편한 점이 하나 있는 거야. 물물교환 시대에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내가 쌀을 생산했어. 그럼 내가 이걸 분명히 지금 물고기를 생산하는 사람과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면 물고기 생산하는 사람을 일단 내가 찾아다녀야 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물고기 생산하는 사람이 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물고기 생산하는 사람 중에서도 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물물교환의 최대 단점이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접촉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들이 원하는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 화폐, 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그걸 약간 멋있는 말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장에서 드디어 화폐를 통해서 제품의 가격이라는 게 매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뭡니까? 자, 봅시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뭐죠? 돈.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종일 사실은 돈을 쓰고 받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돈이라는 건 뭡니까? 사실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건 종이 쪼가리야. 그냥 여러분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짐바브웨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실제로 1조의 화폐가 존재하죠. 1조의 화폐로 뭘 하나 살 수 있어요? 담배 한 가치 살 수 있어요. 담배 한 가치. 그 화폐가 일종의 뭡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그치? 그러면 화폐라는 건 사실 단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힘을 갖는 이유는 그 화폐 종이 쪼가리를 누가 그걸 공증해주고 인정해주냐면 국가라는 조직이 인정해주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폐라는 게 생기면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굳이 쌀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걸 살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돈만 주고 사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거래가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게 시장의 발생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가격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시장이라는 건요, 어떤 시장을 이야기했냐면, 자, 그냥 한번 들어봐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냥 그런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이게 퍼펙트 마켓이라고 하는 건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대전제가 몇 개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대전제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 예견이라 그래요. 일단 들어봐요. 완전 예견.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생산자가 자기 제품을 만들고 난 뒤에 아무렇게 자기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가격 결정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자, 봐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이런 거 말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내가 가만히 눈을 감고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딱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의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리고 내일 하루가 딱 지나서 내일 가. 그럼 어떻게? 실제로 현실에 똑같이 일어나요. 또 가만히 눈을 감고 저기 저 멀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울인데 예를 들어서 저기 저 멀리 있는 부산에 어떤 그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예를 들어서 어떤 광어회가 얼마인지 내가 딱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광어회 1kg당 한 15,000원이다. 맛있겠다. 그럼 하셨어요. 자, 1kg당 15,000원이다. 라고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실제로 그 시장에 딱 가보면 얼마예요? 15,000원이 맞아요. 완전 예견이란 건 마치 인간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냐? 신과 동일하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상하는 게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일단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렇지. 그게 핵심이야. 그러려고 이야기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또 하나 물어볼까? 여러분들, 누구나 생산자는 자기가 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 제품의 가격을 자기가 붙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자기 제품의 가격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대요. 이것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사실은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이 시장의 최초의 시장의 발생에서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한 시장이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되냐? 현실에서는 결국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어떻게 되냐? 역시 시장이 실패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퍼펙트 마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실은 완벽한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해요. 자,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현상이 아까 뭐라 그랬죠? 모든 제품들의 가격을 누구나 똑같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분필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눈을 딱 감고 이 분필이 얼마일까 딱 생각을 해보면 이게 1,200원이 제일 최저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누구나 그 최저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어떤 제품을 살 때 최저가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네이버나 다나와 이런 곳에 서칭을 하잖아. 그치? 그런 서칭 자체가 필요 없는 시장이 완벽한 퍼펙트 마켓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완벽한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완전 경쟁 시장은 결국 일부 시장이 실패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현상이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래 비용이 뭐냐? 이거예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네. 무언가 내가 제품을 사려고 할 때 가장 저렴하고 가장 품질이 좋은 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런 걸 거래 비용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가면 실제로 봐봐요. 중고차 시장에서 내가 중고차를 지금 팔려고 해. 혹은 어떤 사람이 중고차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개별적으로 서로 사고 팔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차를 사고 싶냐? 가격은 저렴하면서 품질은 높은 제품을 사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이 그렇게 파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소나타 사고 싶다. 그러면 소나타를 판매하려는 개별 판매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그 제품이 어떤지를 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가격을 하면서 내가 너무 높다 싶으면 흥정도 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모든 노력들을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현실은 좀 더 어디에 가깝습니까? 현실은 지금 왼쪽에 시장 퍼펙트 마켓과 실패하는 곳과 이 두 군데 중에 당연히 어디에 더 가깝죠? 그렇지,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맞죠?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을 해요. 이해되죠? 결국 중고차 시장을 생각해보면 가장 편해. 내가 중고차를 판매하고 어떤 사람은 사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중고차를 그랜저를 판매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중고차를 소나타를 사려고 해. 그럼 이 두 사람 사이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소나타를 사고 싶으면 그걸 판매하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과연 그 품질이 정말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요번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올해 그런 일이 있었죠. 올해 여름에 대한민국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각종 차량들이 침수된 차량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중고차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고차 시장에 그 침수 차량이 나오면요, 사실 중고 매매 딜러가 속이려고 작정하면 일반 저같이 기계치인 사람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요. 껍데기만 번지르하게 생겼으면 사실 만약에 제가 중고차를 산다고 해도 일단은 호구가 아닌 척 하려고 이 보닛도 한번 열어보고 할 거예요. 근데 전 열어봐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보닛이 깨끗하면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기계치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뭔가를 알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핸드폰을 애플이랑 삼성 거를 왜 사죠? 애플이랑 삼성 거를 왜 사죠? 일단 왜 사요? 품질이 좋아서? 그렇죠. 가능할 겁니다.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삼성 말고 삼상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삼상 스마트폰 살 생각이 있습니까? 안 살 거야. 왜 그래? 그건 바로 그들이 만든 제품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 결국 시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거래 비용을 없앨 수는 없어. 없앨 수는 없는데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조직이에요. 그게 조직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봐요. 여러분, 우리 중고차 시장 있잖아요. 사실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장 중에 하나죠. 잘 아시죠? 남성분들 특히 차 좋아하시면 잘 알 겁니다. 중고차 시장은 정말 거기서 매매 딜러들이 속이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피해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사실 뭡니까? 개별 소비자와 개별 판매자 간의 어떤 거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개별 소비자는 어떻게든 더 싼 걸 찾기 위해서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많이 가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싼 걸 찾아냈어. 내가 원하는 모델도 찾았어. 그런데 성능이 정말 괜찮은지 보닛도 열어보고 뭐 해봤지만 일반인은 그거를 알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사놓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결함이 있는 차면 내가 사실 굉장히 속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속았는 것도 사실상 시장 실패에 거래 비용에 다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회적인 어떤 비용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제 알고 계시죠? 현대 기아차가 완성차 업체가 드디어 중고차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중고차 자기들의 브랜드, 그러니까 현대와 기아의 차의 브랜드를 중고를 자기들이 실제로 매매하고 자기들이 그 안에서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중고 매매 딜러는 못 믿겠지만 현대차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믿을 수 있습니다. 조직은 이래서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들 간의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그 개별 소비자들 간의 거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서로 속이고 속이는, 혹은 어떤 게 더 싼지 이런 것들을 자꾸 찾는데 엄청난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조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차가 나오면 왜 저런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냐? 첫 번째, 일단 대기업이 우리한테 사기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을 수 있어요. 그치? 두 번째, 현대차가 그 조직적으로 중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현대차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소나타가 예를 들어서 몇 년식에 몇만 킬로의 상태가 어떻고 이러면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 똑같은 소나타인데 연식이 그것보다 더 낮고 그 다음에 더 키로수도 작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얼마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연식과 키로수와 그것만 딱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그걸 찾으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죠. 최저가나 어디가 더 싼지 이런 걸 찾으러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 조직 안에서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 조직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체크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 발생한 이유가 바로 시장의 실패를 바로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조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봅시다. 인간은 결국 개별적으로 노동을 해요. 인간은 결국 개별적으로 노동을 하는데 자기 혼자서 개별적으로 노동을 통해서 생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노동이라는 하기 싫은 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간은 개별적으로 도구라는 것을 만들고 분업이라는 것을 실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결국 분업을 통해서 한 제품을 굉장히 생산성을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생산성을 가져왔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자기들이 생산한 것만 가지고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교환이 필요하게 됐고 그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장이 처음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은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정말 존재를 하면 조직은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이 개별적으로 거래를 해도 어떤 게 딱 머리에 딱 입력만 딱 하면 어디가 제일 싸고 어디가 제일 품질 좋고 어디가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가 신처럼 모든 걸 예견할 수 없고 그리고 가격을 생산자들이 결정도 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시장이 일종의 실패하는 현상을 발생하는데 이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거래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즉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첫 번째, 일단 내가 최저가나 혹은 내가 지금 원하는 물건을 누가 파는지를 찾는데 검색하는 그런 비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과 관련된 비용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결국 이 사람이 팔았던 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용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앨 수는 없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온 게 그게 조직이라는 겁니다. 왜? 조직은 그 조직 안에 각종 거래를 조직 안으로 가지고 와버리면 그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찾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신뢰도나 어떤 신용도의 문제도 그래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학자들은요 뭐라고 하냐? 아담 스미스가 가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다면 조직학자들은 조직을 그걸 좀 더 보이게끔 만들어준다 해서 보이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즉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조직이 왜 탄생했는지 근원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조직이 어떻게 해서 탄생을 했는지 그 과정을 시켜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조직이 드디어 탄생을 했네. 그러면 이 조직이 탄생을 했으니까 이러한 조직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조직의 개념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까지는 조직이 탄생되는 과정을 봤다며 그렇게 해서 조직이 탄생된 걸 확인을 했네.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은 도대체 무엇인지 조직의 개념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봐요. 조직의 개념을 먼저 보고 그럼 조직은 이렇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러한 조직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볼 거예요. 됐지? 그럼 봐봐요.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까지 설명을 하고 나면 그러면 봐봐. 조직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그쵸? 그러니까 조직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항상 여러분 이제 경영학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오면 특히 경영조직론에서 이게 동시에 나오면 순기능은 더욱 향상시키고 역기능은 어떻게든 줄이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바로 순기능을 더욱더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역기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나온 학문이 뭐냐? 그게 경영조직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결국에 조직의 경영조직론을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가장 근원적인 개별적인 사람의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왜 조직이 발생했는지 그 과정을 봤고요. 그럼 그 조직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 조직이 도대체 뭔데? 그 조직의 개념을 보고 난 뒤에 그럼 이런 조직은 어떤 기능을 하냐? 우리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냐? 그때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항상 순기능은 더욱 높이고 역기능은 낮춰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던 학문이 뭐냐? 그게 경영조직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경영조직론의 전체 개관을 한번 보고 나면 이러한 경영조직론도 나름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조직론도 나름의 역사가 있어요. 흘러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 여기 보면 1번의 조직의 탄생 이유, 2번의 조직의 개념, 3번의 조직의 기능이고요. 4번의 경영, 이거를
순기능을 높이고 역기능을 낮추기 위해서 발견된 학문이 경영조직론이에요. 연구했던 학문이. 그럼 이런 경영조직론을 어떠한 역사로 발전을 해왔는지가 5번 조직이론의 전개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교재에서 챕터 3장인가 4장이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마 챕터 3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권화를 보면 자, 요 순서대로 딱 적혀 있어요. 다 요번에도 딱 요 처음에만 요걸 설명드리고 이제 다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 항상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기 뒤에 수업 들어본 친구도 알겠지만 판사 한 판의 논리의 흐름이 교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자, 단권화 노트 18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거기 보면 이 경영 조직론에 개관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거기 보면 1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1번에 조직의 탄생 이유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여기 있네. 조직이 탄생한 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거기 보면 1번에 이제 로마 문자, 아라비아 숫자 1번에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그쵸? 노동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구의 사용과 분업을 실시했다. 그쵸? 그렇게 해서 분업이 실시되어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2번에 교환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발생한 거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렇게 시장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시장이 아무래도 가정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다 보니까 결국 이 시장은 왜 이러지 또? 미안합니다. 자, 결국 이 시장은 가정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다 보니까 시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3번에 시장 실패와 그리고 뭐가 발생한다?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현상,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거래 비용을 없앨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이건 없앨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가장 약하게 축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거래 비용의 축소와 마지막으로 조직의 탄생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조직의 탄생까지 봤네. 그쵸? 그러면 이러한 조직은 도대체 뭔데? 자, 조직이 탄생되는 과정을 봤다면 이번에는 도대체 그럼 그 조직은 뭔데?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로마 문자 2번에 조직의 의의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조직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한 장 넘겨보시면 19페이지에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조직의 의의 다음에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옵니다. 바로 조직이 뭔지 일단 봤다면 그러한 조직은 어떤 기능을 펼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직의 순기능, 역기능 다음에 다시 20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드디어 경영조직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쵸? 자, 여러분 경영조직론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경영조직론이란 조직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조직의 장점은 더욱 강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해서 인간 사회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도록 만든 학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죠? 말 그대로 순기능은 더욱 증가시키고 역기능은 최소화시키는 게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그게 경영조직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의 연구 대상이라 그래서 개인, 집단, 조직인데 이건 잠시 후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서 여러분들 챕터 3장으로 가면 자, 페이지 24페이지 챕터 3장을 가면 경영조직 이론의 발전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겁니다. 경영조직 이론의 발전 과정. 그쵸? 자, 그 경영조직 이론의 발전 과정에 역시나 밑에 내려오시면 로마 문자 1번에 고전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고전적 접근법. 다른 말로 전통적 접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요게 가장 첫 번째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고전적 접근법의 대표적인 사람 4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1번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넘겨서 25페이지 보시면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동시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 밑에 딱 보시면 바로 세 번째 페요의 일반 관리론이 탁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베버의 관료제론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가 뭐다? 고전적 접근이 돼요. 됐죠? 그런데 고전적 접근에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 인간관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페이지를 펴보시면 2-1의 인간관계론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그게 바로 2-1의 인간관계론이에요. 메이어의 호송공장 실험을 필두로 나오게 된 이론인데 이 호송공장 실험의 4단계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1차 실험의 조명 실험 여기 있죠? 2차 실험의 계전기 실험, 3차 실험의 면접 실험, 4차 실험의 배전기 실험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 발전되고 난 후에 이 인간관계론을 계승 발전시켜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것들을 연구해보자고 해서 나온 게 행동과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페이지에 보시면 2-2로 행동과학이라고 나와요. 대표적인 이론으로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행동과학 이론까지 나왔는데 인간관계론에서 발전된 이론이 뭐냐? 근대적 조직 이론입니다. 그래서 27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시면 근대적 이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대적 이론에는 대표적으로 버나드의 협동체계론과 두 번째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못 나갈 것 같아서 일단 적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두 개가 있다는 거. 자, 그다음 근대적 조직 이론에서 다시 발전을 했는 게 행동과학 이론이 일부 영향을 주고 근대적 조직 이론이 발전된 게 뭐냐? 현대적 관리론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 그게 바로 29페이지에 4번의 현대적 관리론입니다. 역시 현대적 관리론은 시스템 이론과 상환론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시스템 접근법과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30페이지에 상환론적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 책이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역시나 판사 한 판의 이 논리의 흐름을 그대로 책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옆에 판사 한 판 그걸 항상 펴놓고 그 흐름도를 따라가면서 역시 단권화와 기본서를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논리의 흐름대로 계속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경영조직론은 인사보다 내용이 많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갈 친구들 지금 빨리 나가요. 맞아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정말로 인사보다 양이 한 1.3배 정도 더 많아요. 1.5배까지는 아닌데 한 1.3배? 왜냐? 인사가 대략 챕터가 한 18개 챕터면 우리 챕터가 한 2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영조직론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경영조직론은 크게 미시조직과 거시조직으로 나눠요. 이 미시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OB라 그래서 이게 Organizational Behavior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조직행동론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시조직론은 거시조직론 말 그대로 거시조직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Organization Theory라 그래서 이게 거시조직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미시조직을 한 학기에 배우고요. 거시조직을 또 한 학기에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14번에 1년 동안 배워야 될 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4번에 1년, 2학기 동안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신림동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첫 해에는 14번에 저걸 어떻게든 다 끝내보려고 정말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수업도 좀 너무 중요한 것들을 못하게 되고 학생들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모 강사님이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연기 때는 미시조직론을 일단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거시조직론을 약간 사이드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1기에 들어가면 거시조직을 중심으로 하고 미시조직을 연기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걸 사이드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저도 동일하게 할 거예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우선 연기 때는 미시조직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거시조직도 일부 나갈 겁니다. 일부 나가요. 다는 못 나가지만 근데 거의 다 나가요. 거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1기에 들어가면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 앞으로 다시 와서 여기를 진행할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연기 1기 동안 전체를 제대로 한번 돌릴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하긴 할 건데 아마 한 80% 90% 할 겁니다. 근데 조금 힘을 주는 게 이쪽을 힘을 더 주고 여기 좀 적게 준다면 1기 때는 여기를 더 주고 여기를 약간 약하게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판사 한 판 옆에 펴놓고 그리고 기본서를 그걸 따라가면서 같이 합쳐가면서 읽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인사관리 때 우리가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사노무관리론의 역사를 안 했어요. 그렇죠? 자, 경영조직도 하는 친구들은 그걸 안 해도 됩니다. 왜? 여기서 훨씬 자세하게 해요. 자, 인사와 경조를 합쳤을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사에서 풍부하게 써낼 수 있는 건덕지가 여기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공부하고 나면 인사노무관리론의 역사는 안 해도 됩니다. 여기가 훨씬 깊게 공부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감히 한 페이지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조직의 탄생 이후부터 쭉 해서 조직의 발생이 왜 되는지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조직의 개념부터 해서 나머지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이 지금 여러 가지 챕터로 또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여기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경영조직론의 전체 도식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10분만 쉬고 진행할게요.